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꽉 막힌 국어를 확실하게 뚫어드리는 개념이 강한 그런 강의,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그 암기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CR 국어 양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허생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작품이지만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어떤 그 개념을 안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허생전은 다 알다시피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생전이 저희들 당시의 정치적,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중국과 또 이 만주 지역, 또 일본과 맞붙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임진왜란 때는 일본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이 만주족 청나라와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듯 동북아시아,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중요한 시대 배경이 되는데요. 허생전 같은 경우에 당대 그 형실이 역시 이 작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중국과 이 만주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 명청 교체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도를 한번 그려서 잠깐 살펴볼까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일본이 있지만 허생전은 등장하지 않기에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시 조선의 임금은 병자호란 이후에 이 작품 이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효종 임금대로 그렇게 상상이 되고 있죠.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종 임금은 인조 때 병자호란 이후에 잡혀갔던 그 대군이 돌아와서 그렇게 효종으로 그 왕으로 그렇게 있던 때입니다. 자, 효종은 다 알다시피 북벌론이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만주에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장성해서 성장해서 청이라는 나라를 설립하고 중국 본토에 있던 명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명나라는 이제 국군이 점점 쇠퇴하고 청나라는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밀고 들어오는 그런 교치기가 당시에 국제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역시 우리나라에 뭘 요구합니까? 우리나라에 사대를 요구하죠. 자기 나라를 형님 나라로 모시고, 형님으로 모시고, 아우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를 모셔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이 청을 치고 명나라를 다시 섬기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로 북벌론이라고 하죠. 이때 북벌은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국력을 모으고 군사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청나라가 워낙 국력과 군사를 강대했기 때문에 자, 효종이 아무리 북벌론을 내세워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자, 지금 떠오르는 청을 꺾고 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를 사대하고 청을 멀리하는 북벌론은 사실은 조선의 국력을 낭비하고 또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책이었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당시 정치적 상황입니다. 자, 북벌론을 내세웠지만 즉 친명 정책을 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 정세와 신뢰 외교에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허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허생전의 허생이 신랄하게 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허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아내가 글만 있는 자기를 비판하자 집을 나가서 만냥을 변씨한테 훅 빌린 다음에 자, 한 가지 물종, 그죠? 한 가지 물종. 그러니까 과일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사들여서 그것을 독점하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그런 일을 행하죠.
바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매점, 매석을 통해서, 허생은, 사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을 쉽니다. 일 개인이 돈 만남 가지고 한나라의 경제를 쭈물딱거려? 이거야말로 정말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구나 라고 그 경제 구조의 취약함에 한탄하죠. 자, 등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허생은 이런 경제 구조의 취약함뿐만 아니라 당시 양반들이 자, 과일을 사들여서 제사 지내는데 허비하고, 그 다음에 말총을 가지고 가시나 망건을 만들어서 그 별 쓸데리 없는 그 의관을 갖추어서 허례허식을 하는 그 세태 양반들의 그 허례허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나라에는 평민들이 잘 살고 농사를 잘 짓고 살고 싶어도 땅을 소유할 수가 없고, 자, 토지를 가진 양반들이 착취가 심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또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모순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평민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라의 도둑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도둑이 때를 몰고 도둑이 때를 이루어서 출몰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선진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도. 자, 이때 군은 무리군자, 무리를 지은 도둑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자, 군도가 나타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것은 평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은 양반들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 사회의 구조의 모순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인재 등용은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재들이 시골에서 초화에 묻혀 썩고 있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타고 또 가문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인재로 등용이 되어서 국가에서 국록을 축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국가의 당시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적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어떻습니까? 변씨, 등장인물인 변씨는 자, 신흥 상인계층으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와 상반되게 허생은 양반의 어떤 신분이지만 책만 읽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무능한 몰락한 양반 계층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자, 우리는 당시에 조선 후기 사회가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동요화되고 있고 혼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평민들이 돈을 벌면 자, 떵떵거릴 수 있다. 즉 변씨처럼 그런 평민의식의 성장을 이러한 사실부터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은 당연히 무능하기 때문에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본문을 살펴볼까요? 자, 아까 자, 본문 살펴보기 전에 잠깐 개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이 자,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라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풍자라고 하죠.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자, 허생과 변씨의 심리를 작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작가가 다 알고 있어서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시점의 특징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의 휴종 때라고 그렇게 상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네요. 무능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촉구.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상으로 실학, 당연한 거죠. 실학 사상. 자, 북학 사상. 여러분, 북학 사상은 상업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실학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말의 특징 보면요. 마지막 주인공인 허생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아침에 사라지고 말죠. 주인공이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미완, 완결이 안 된 구조이고요. 자, 이런 완결이 안 된 구조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 즉, 해피엔딩, 자, 그런, 결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자, 발단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 보통 인물과 공간, 이 배경이 제시가 되죠. 허생은 묵적골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 묵적골은요, 지금의 서울 남산타워 밑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당시 사대문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요. 이 남산은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 곳에 살고 있었고요. 자, 그가 살고 있는 마을과 그 집을 묘사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려 있는데 이 허생의 집은 두어 칸 초가고요. 두어 칸이라고 하는 건 집이 어떻습니까? 자, 초가집이 있는데요. 칸이 두 칸밖에 없어. 한 칸은 방이 있겠고 한 칸은 부엌이 있으니까 방이 한 칸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집인 거죠. 자, 비바람을 맞지 못할 정도로 자, 집안이 쓰러져 갑니다. 자, 이거는 허생이 살고 있는 집안의 풍경,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묘사. 자, 그걸 허생의 가난을 잘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러나 허생은 어떻습니까? 등장인물의 허생은 글 읽기만 합니다. 글 읽기만 하고 일은 안 하네요. 자, 그의 처가 대신에 그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의 처가 남의 집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입에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먹고 사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호구지책이라고 합니다. 호구지책. 자, 입에 풀칠을 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 입에 풀칠이라고 하는 건 밥풀떼기를 겨우 목에 묻힐 정도로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걸 또 다른 한자성어로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자, 삼순. 자, 속삼, 3 곱하기 2, 이 순자가요, 열흘 순자. 10 days,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이라면 30일 아닙니까? 30일 동안 구식 9끼를 먹는다. 자, 그러니까 3일에 한 끼씩 먹는 셈이 되고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의 처가 허생 대신 이 일을 하면서 집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뒷단락에 나오지만 허생을 엄청 까죠. 그죠? 작가를 그런 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단락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소설 정리할 때요, 그 단락의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고 정리할 때 이런 방식을 취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선 소설의 내용을 정리할 때, 단락별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우선 제목을 달 때 앞부분에 등장인물을 제시해 주고요. 자, 이 부분은 허생이 주인공이죠. 그 다음 뒷부분은 그 등장인물이 벌이는 사건 이나 심리,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허생이 글 읽기만 해서 매우 가난했다. 그리고 대신에 아내라는 인물이 생계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생은 글만 읽고 일을 하지 아니하니 처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처가 그래서 하루 어떤 날은 겨우, 자, 너무 화가 나고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으면 뭐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허생의 아내, 허생의 채는 과거라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바라봅니까? 자, 과거를 급제하는 대상. 그러니까 과거 급제해서 돈을 벌어와라. 실용적 관점, 생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죠. 실리를 중시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어떻게 답합니까? 허허 웃으면서 나는 아직 책을 익숙히 하지 못하였어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자, 땅을 칠 일이네요. 허생은 어떤 학문관을 보입니까? 자기의 독서 목적은 과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를 추구하는 거. 이때 도라고 하는 거는 명분, 관념,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허생의 독서의 목적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허생처와 허생이 학문관이 명확하게 대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황당해서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럼 당신
책을 읽고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합니까? 장인바치가 무슨 뜻입니까? 자, 손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기술자가 되겠네요. 자, 기술자에서 돈 벌어와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허생이 뭐라고 합니까?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니? 자, 그러자 아내가 그럼 장사라도 하자, 장사? 자, 상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자 허생이 답하기를 돈이 없어 미천이 없는 건 어떡하니? 라고 왈칵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화가 날 수밖에 없네요. 성을 낼 수밖에 없지. 옛날 같으면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자,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만 기껏 어떻게 하겠어? 이런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허, 자기 남편도 도둑놈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쏘아 붙이고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허생에 대한 반감이 허생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네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네요. 도둑질이네요. 자, 그러자 허생은 더 이상 아내와 갈등을 버리고 싶지 않았는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아직 7년밖에 못 읽었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자, 갈등 해결 방식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네요. 이게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자 지금 다음 단락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자, 제목으로 보면, 자, 이 단락의 제목을 정리해 볼게요. 허생의 처가 주인공이네요. 허생의 처가 허생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허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을 나가버리네요. 자,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주신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허생에 대한 허생의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양반계층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실리를 버리고 명분만을 추구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2번. 자,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신분보다 양반 신분 필요 없다. 이래라 경제적 능력이 중시되는 상황. 자, 이건 조선 후기의 중요한 변모상이죠. 신분의 중심에서 경제 능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작가 입장 대변은 누가 합니까? 허생의 처.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볼까요? 자, 집 밖으로 나간 허생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책만 읽었으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허생이 어떻게 합니까? 운종가에 갑니다. 운종가는요, 지금의 종로인데요. 당시에 조선시대의 종로는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고요. 시전과 상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봐서 다짜고짜 물었어요. 누가 제일 부자야? 그러자 변씨가 제일 부자라고 하네요. 자, 이때 변씨는 어떤 양반으로서의 부자가 아니라, 자, 새로운 상인계층입니다. 상인계층. 신흥 상인계층인 거죠. 자, 돈 많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허생은 곧바로 그 말 듣고 변씨의 집을 다짜고짜 찾아갑니다. 참 당돌한 인물이네요. 자,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단어 주의합시다. 자, 읍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 만냥 좀 꿔줘. 그럼 만냥은 지금쯤 얼마쯤 되는 돈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몇억 원 되는 돈일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자 변씨가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는 겁니다. 참, 다짜고짜 돈을 꼬달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허생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변씨도 역시 그 말 듣고 그냥 바로 돈을 빌려주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 그러자 허생은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돈 가지고 가버리네요. 자, 내용을 정리합시다. 허생은 변씨를 찾아가서 돈을 다짜고짜 빌렸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허생은 어떤 성격입니까? 자, 대범하죠. 당당하네요. 이인, 이때 이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변씨 또한 어떻습니까? 대범하죠. 그리고 이인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허생의 인물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범하고 당당하다는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작가가, 서술자가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작가가 그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 장면으로 보여주니까 장면 제시, 연극적인 것으로 대화를 통해 보여주게 되고 연극적, 줄여서 극적인 제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제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 변씨 집에 자제, 아들들과 손님들이 본 거죠. 허생을 보아하니 어떤 뭐 이렇게 행색이 멀쩡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지 같거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띠에 술이 빠져. 자, 실띠는 이제 그 허리띠를 묶는 그 끈인데 그 끈이 술이 실밥이 빠져서 터져 나오고 가신, 이런 가신은 가죽신입니다. 가죽신의 뒷굽이 물러져 자빠져 있고 가슴 쭈그러지고 도포는 허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 있다니 그만큼 집에서 춥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허생의 모습을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묘사의 그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선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페포파립, 도포가 찢어지고 립, 자, 립은 가시입니다. 가시 파, 가시 깨지고, 그리고 도포가 찢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페포파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럼 어제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서명도 묻지 않으시니 되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라고 이렇게 황당해서 묻자 변씨가 말합니다. 야,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야, 보통은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정을 해.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허장성세 큰 소리를 치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보통은 자기 신용을 막 자랑해. 제가요 돈을 빌려서 얼마를 갚았습니다. 제가 신용이 끝내줍니다. 자, 자화자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상대방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비굴한 얼굴빛을 얼굴에 드러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압을 떠는 걸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교태로운 말과 영색, 자, 화려할 영자의 얼굴색, 영색이라는 것은 자, 아주 그 화사한 얼굴빛을 띈다는 뜻입니다. 교태로운 말, 아부 떠는 말과 화사한 얼굴을 꾸며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언부언, 자,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 그런데 허생은, 자, 형색, 자, 꾸밈은 별로 그지 같지만 말이 간결하고 눈이 아주 살아있어. 오만하게 뜨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지 않니? 이런 걸 볼 때 저 사람은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돈을 지금 사기치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자, 그렇게 허생을 좋게 단박에 평가한 거죠. 자, 재물이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 안분, 지적, 안빈, 낙도.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러니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야. 그래,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볼 목적으로 그냥 빌려준 거야.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이름은 무어서 뭐 하겠니? 그냥 한번 줘보는 거야.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는 거지. 자, 우리는 이런 그 변씨의 대사에서 변씨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습니까? 대범하다. 개성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자, 이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허생이 아니고 변씨네요. 자, 변씨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 이유. 뭔가 특별한 인물이야. 그를 시험에 보기 위해서 내가 빌려준 거다. 라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변씨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네요. 자, 돈을 빌린 허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단락 볼까요? 허생은 만냥을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 들러서 아내한테 먹을 거라도 주고 사다 두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안성으로 갑니다. 대체 안성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를 갔을까요? 안성은요, 지금은 경기 충청이 그 사람들이 마주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삼남, 호남으로 가는 길목이죠. 자,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교통 요충지이자 상업 발달한 그곳으로 안성에 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추, 밤, 감, 배, 석류귤, 유자, 등속. 자, 아무튼 이것들은 과일이네, 과일. 과일을 모조리 다 사들여 독점해서 사드립니다. 2배 값을 주고요. 그러자 허생이 과일을 몽땅 다 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잔치할 때, 제사 지낼 때 과일을 살 수가 없네요. 그러자 얼마 안 가 허생에게 사람들이, 자, 특히 상인들이 2배로 팔았던 상인들이 와서 3배, 4배, 5배, 10배 값을 주고 사갑니다. 그러니 자, 보통 평균 가격에 2배로 사들인 것을 다시 10배로 되팔았으니 8배의 가격을 남기는 거네요. 와,
8배의 가격을 남깁니다. 10,000원짜리가 80,000원 됩니다. 그럼 만량이 얼마가 된 겁니까? 80,000량이 되는 거예요. 만량이 3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00만 얼마입니까? 24억. 와, 엄청나게 떼돈을 번 겁니다. 자, 그런데 떼돈을 벌었으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허생이 오히려 오호 길게 한숨을 쉬네요.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돈 벌었는데. 자, 일단 자, 한숨을 쉰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일개 선비가 돈 만냥 가지고 이렇게 과일값을 좌우하고 떼돈을 벌 수 있으니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기반이 약하냐, 얼마나 경제 구조가 취약하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가지 물종을 독점으로 사들여서 독점으로 파는, 높은 가로 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이 용어 잘 기억합시다. 매점. 자, 살매, 독점할 점, 팔매, 자, 독점할 석.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락 볼게요. 자, 만량으로 온갖 과일값을 좌우했으니 나라의 형편을 알만. 이 형편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 구조의 취약함이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자, 뭘 갑니까?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안성에서. 장소가, 자, 안성에서 제주도 장소 이동이 있네요. 자, 한양에서 안성으로 가고, 그죠? 한양에서 안성으로 가고, 그리고 안성에서 제주도에 갑니다. 그것은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제주도는 말을 많이 키우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말을 많이 키우는 곳은 말꼬리. 자, 여러분, 말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꼬리는, 자, 말총이라고 부르죠. 이 말총은 갓을 만들거나, 망건을 만들거나 등등 양반의 의관, 양반의 그 의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자, 그거를 죄다 역시 독점해서 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몇 해만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자, 이때 사람들은 양반을 가리키는 양반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야.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망고값이 10배 또한 뛰어오릅니다. 자, 같은 현상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주인공은 당연히 허생입니다. 어떤 행동과 사건을 벌이죠? 매점 매석을 통해 돈을 왕창 법니다. 자, 여기서 자, 허생이 사들인 것들 두 가지입니다. 과일과 말총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양반의 허례허식을 상징한다. 과일을 사서 먹습니까? 먹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말총도 역시 그게 얻은 빗자루에 쓰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곳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자, 양반의 의관을 꾸미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양반의 허례허식을 상징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8번 아까 설명했죠? 현실의 문제점, 경제구조 취약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자, 돈 벌어서 어디 쓸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3억이 824개 됐고 또 8배가 됐으니까 또 10배가 됐으니 240억이 된 거 아닙니까? 떼돈을 번 허생이 이 돈 가지고 과연 뭐를 할까요? 다음 단락 볼까요? 허생은 그 돈을 가지고 사공을 만납니다. 늙은 사공, 특히 배 타는 사공을 왜 만났을까요?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이 살만한 저 먼 바다에 빈 섬이 어디 없나요? 물어봅니다. 자, 빈 섬에 가서 뭐 하려고요? 자, 허생이 자기의 평소 꿈꿔왔던 이상을 실험하기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늙은 사공이 말합니다. 있어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사흘 동안을 빨리 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는데요. 아마 사문과 장기도, 자, 여러분, 사문과 장기, 지금의, 저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저기, 아마, 제주도 밑에, 저 어디 밑에, 어떤, 서해안, 남해안 어디가에 있는 바다, 그 섬 같습니다. 사문과 장기도, 그러니까, 오키나와, 일본의 그 오키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그 제주도, 어디 사이쯤에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가 무성하다. 과일이 얼고 있다. 아마도 기후가 좋은, 아마 아열대 기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과일나무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후가 좋고, 물이 풍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그 기후임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만약 나를 거기를 데려다주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공이 승낙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섬에 갑니다. 가보니까 실망을 해요. 기대가 왜 실망으로 바뀌었을까요?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갔는데 왜 실망했습니까? 실망한 이유는 자, 땅이 천리가 못해. 땅이 그만큼 작다. 그 섬이 너무 작다는 뜻이네요. 섬이 너무 작아.
토지는 비옥하고 물이 좋지만 섬이 너무 작아. 그래서 단지 부가옹은 될 수 있다. 이런 부가옹 중요합니다. 부가옹. 자, 그럼 부가옹이란 부자 늙은이, 부잣집 늙은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국가나 큰 어떤 나라를 일구어서, 큰 나라를 일구어서, 나라 전체가 부강해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땅은 아니고, 한 집안의 늙은이, 부잣집 늙은이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땅이다.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빈섬이 공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딴 데 알아볼까요? 자, 허생이 어떻게 그 다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물어봅니다. 노인이 물어보죠. 대체 누구와 살려고 합니까? 사공이 묻기를. 야,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이죠. 자,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빈섬에서의 허생의 경영의 이념은 뭡니까? 작가의 허생의 통치 이념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덕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 덕치주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요, 덕불고 필유린. 덕은 불고 외롭지 않다. 왜? 반드시 있을 이웃님,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자, 앞에 나왔던 덕이 있으면 절로 보인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덕불고 필유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자, 앞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 앞에 그 늙은 사공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늙은 사공은 어떻습니까? 개성이나 성격이 있는 인물이 아니죠. 개성이나 성격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빈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보조인물이라는 거, 그거 주의합시다. 개성 성격 있는 인물 아니라는 거. 자, 그걸 이렇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변산이라는 지명, 실제하는 지명이고요. 전라북도, 지금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변산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실제하는 지명이고요. 거기에 수천의 군도, 거기에 해안가에 산도 많고 좀 후미진 기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군도. 자, 군도라고 하는 거는 무리군자에 도둑도자니까 도둑대라는 뜻이고요. 우글거리고 있다, 엄청 많다는 뜻이네요. 자, 도둑대가 창궐, 우글거린다는 거는 이제 나쁜 기운이 많이 모여서 무성하게 일어날 때 창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착취를 당하거나 또 가진 자는 더 배불리 잘 살 수 있지만 평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배층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평민들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무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군도들이 창궐, 이것은 지배층의 무능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술색을 벌이지만요, 절대 잡히지 않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허생이 아까 앞단락에서 자기가 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덕으로 모았을까요? 자, 이제 허생이 군도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빈섬에서 어떤 이상적인 실험을 하는지 그 결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가서 도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아내가 있어? 없어. 눈밭은 있어? 없어.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자,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자, 옷과 음식의 요족이라고 하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움이란 뜻이네요.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에요. 돈에 별표 빵빵빵 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둑들과의 대화에서 도둑들이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로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돈의 중요성, 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본
혹은 돈에 대한 근대적인 자각이 엿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둑들에게 허생이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 바다에 나와보면 자, 깃발 단 배가 보이는데 다 그게 돈을 실은 배야. 마음대로 가져가. 자, 이렇게 군도에 대해서 허생이 뭐합니까? 달래고 있죠. 꼬시고 있네요.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유라고 합니다. 자,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허생이 군도를 달래서 회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튿날 진짜 군도들이 바닷가에 가봤더니만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배가 있네요. 모두들 대경 크게 놀라서 자, 이제 어저께는 자, 어떻습니까? 허생의 말을 믿지 못해서 반신반의하던 자들이 도둑들이 이제 허생 앞에 줄을 지어 절하고 있네요. 와, 이날 진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네요. 자, 사실 허생이 덕으로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돈으로 사람을 모았네요. 네, 돈으로 사람을 모았어요. 자, 돈의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자, 양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량할 양자에 백성민자니까 선량한 백성, 평범한 백성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 도둑들은 이미 도둑의 장부에 올랐기 때문에 양민이 이제 될 수 없는 거죠. 깜빵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들을 데리고 자, 그죠? 가려고 기다립니다. 자, 군도들이 허생의 말을 듣고 빠짐없이 돌아오죠. 그리고 자, 배에 타고서 그 빈 섬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하려고요? 그렇죠. 가서 뭔가 빈섬에서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허생이 도둑들을 데리고 다 쓸어 데려가자 나라 안에 당연히 도둑이 남아있겠습니까? 자, 나라 안에 도둑이 없게 되겠죠?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허생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자, 허생 개인이 어떤 사회적, 골치 아픈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네요. 자, 개인이 해결했다는 것은 반대 극부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정부나 당시 조정과 집권층의 무능함을 거꾸로 나타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네요. 자, 허생이 군도를 설득해서 회유해서 빈섬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집권층의 무능한 비판,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따라 볼까요? 자, 그들이 나무를 베어 이제 빈섬에서 뭐합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비축을 해두고 먹을 거 다 비축해도 남는 게 있어. 나머지는 뭐합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뭡니까? 딴 섬에 장기도로 가서 팔았습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해외 무역을 시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장기라는 것은 일본의 속주이다. 지금의 오키나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키나와나 뭐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지방에 한참 혁명이 일어났는데 구휼하고 은 100만 냥 얻게 되었다. 가서 쌀을 싸게 팔았나 보네요. 아무튼 이게 구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물품을 선량한 가격에 베풀어서 혹은 공짜로 주어서 곤궁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농사져서 무역도 하고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허생이 탄식합니다. 이제서야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자, 시험은 시험인데 왜 조그만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빵빵빵빵 4개씩이나 찍어놨네요. 자, 이상사의 건설을 시도한 거다. 군도를 교화했다. 빈민을 구제했다.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을 실현했다. 해외 무역을 시도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그만 시험 속에는 빈섬에서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돈 만냥을 변씨에게 빌려서 자, 배전매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은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마지막에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보다는 한탄을 했죠. 자, 그래서 매점매석을 통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허생이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땡. 자,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를 이루고 그 후에 문자와 의관을 새로 제정한다. 이런 문자와 의관은 뭡니까? 자, 옷을 입는 제도가 되겠죠? 문자라고 하는 문자치기입니다. 자, 문자와 의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 문화와 예법을 가리키는 거죠. 문자는 문화, 의관 역시 예법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먼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허생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생의 실학적 면모가 드러나는데 왜 먼저 생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문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실학적인 태도, 실리를 먼저 중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거와 연관된 여러분 속담이 있어요. 속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곡간이 뭡니까? 쌀 창고 아니야, 쌀 창고? 그죠? 쌀 창고가 가득 차야지 예절, 남을 돕거나 윤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예절을 지킵니까? 어렵죠, 그러기에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고서 이제,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땅이 너무 좁으니까 난 더 이상 거기 살 일이 없다. 떠나겠어. 다만, 그냥 갈 것이지 뭔 말을 덧붙입니까? 선생님 말이 많아야죠. 아무튼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뭔가 말을 덧붙입니다. 아이들을 낳거든가 손을 오른손에 쥐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해라. 나이 든 사람을 대접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장유유서. 자, 우리나라는 장유유서가 분명한 나라죠.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나이 한 살만 많으면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참 그런 게 바로 장유유서죠. 그리고 오른손에 쥐게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왼손에 쥐는 거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쥐가 나올 때 어떡합니까? 이걸 부탁한 다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남아있는 배들을 모조리 불을 태워버렸어. 이런 싸가지가 있나? 아니 남들은 어떻게 나오라고 쥐가 불을 태우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허생은 그냥 지 혼자 나올 것이지 남은 배를 모조리 태우라고 하고 나왔을까요? 자,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것이 없다.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하면서 자 여러분 배를 태우고 100만 양. 자, 돈 벌어놓은 것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죠? 쓸데가 없겠죠 하기야. 자, 그러면 돈을 갖다가 바다에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글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지식인. 그렇죠? 지식인인데 이 지식인들을 같이 태우고 배에 태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의 화근을 없애요. 화근. 이런 화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화근은 화의 근원, 다시 말하면 재앙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생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식인을 재앙의 근원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어떤 사태를 한번 봅시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배워서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들끼리 싸우고 서로 논쟁 벌이면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만 나부렁거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정치의 어떤 불안정을 가져오고 정치가 불안정하니 경제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당쟁을 일삼고 자, 책을 읽고 읊조리기만 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화근, 재앙의 근원이라고 악담을 했던 겁니다. 자, 이때 화근은 바로 지식인, 글 아는 자들을 가리키겠네요. 자, 그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죠? 다음 이유는 바로 지식인들이 쓸데기 없이 지식만 파기 때문이죠. 자, 지식인층을 비판하고 있네요. 어떤 지식인입니까? 명분에만, 실리와 현실에는 관심 없고 명분만 추구하고 짓싸우는 지식인층을 비판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거와 연관된 한자 성어가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삶의 병이 된다라는 뜻의 식자우환입니다. 앞에 식은 알식자, 지식이죠. 자, 식자라고 하는 건 알식자, 그러니까 지식인을 가리킵니다. 식자, 즉 지식인이 근심의 근원이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봅시다. 허생은 빈섬을 경영하고 떠납니다. 쿨하게 떠나네요. 정말 쿨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생이 섬을 나올 때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이유까지 써볼까요? 자, 먼저 아까 한번 나왔던 오른손에 숟가락을 치고, 먼저 난 사람을 우선해라. 자, 예의 범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네요. 배를 불사른다. 부정한 현실 세계와 이 깨끗한 이상세계, 섬의 세계를 단절시키네요. 돈을 벌었어요. 자, 필요 이상의 재물은 인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맞는 말이긴 하네요. 아깝긴 하지만 맞는 말이네요. 그를 아는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사대불 지식인들이 오히려 사회의 병폐가 되는 것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자, 아무튼 허생은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돌아왔고요. 돈을 좀 일부 갖고 왔나 보요. 짓을 돈은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합니다. 빈민을 구제하네요.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답니다. 와, 엄청 많이 벌었네. 자, 이거는 변식에 갚을 거야. 당연히 갚아야죠. 아까 얼마나 빌렸습니까? 10만 냥을 빌렸어요. 아니, 만 냥을 빌렸으니까 이자 쳐가지고 좀 더 붙여서 갚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허생이 변씨를 만나서 물어보면, 나 알아보시겠어? 변씨가 놀라 말하기를, 그대의 안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옛날에 안색이 먹지를 못해서 안색이 안 좋았는데 돈 만냥 빌려가서 당신 혹시 실패한 거 아니야? 자, 안색이 여전히 안 좋구만. 당신 돈 다 버린 거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허생이 웃으면서, 여보시오, 변씨.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고요. 그깟 만냥으로 어찌 여러분 뭡니까? 진리를 살찌게 할 수 있겠어. 재물은 도의 발대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과 도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돈을 깎아내리고 있네요. 자, 허생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그죠? 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따라서 물론 돈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현실 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허생은 좀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허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궁극이라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역시 돈이 아니라 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학 사상의 한계이기도 하네요. 그죠? 실학이 실질적인 걸 추구하지만 자본주의적인 어떤 돈의 중요성까지 인식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자,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나눴습니다. 우와, 10,000냥 빌려서 10만 냥을 갚아. 이 정도면 빌려주면 하네요. 자, 그러면서 당신에게 10,000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네. 저런. 응? 자, 돈보다 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갑니다. 10만 냥을 내놨으니 변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10만 너무 많아, 이거. 10분에 그러니까 1,000냥만 이자를 받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자 허생이 화를 냅니다. 아이고, 당신 날 장사치러 보는 거야? 아니, 내가 장사치러 보여?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자, 여러분, 장사치라는 거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속어죠. 낮추어 부르는 비어입니다. 자, 허생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치라고 깎아 부르고 있나요? 이를 통해 드러나는 허생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물질적 가치를 좀 낮게 경시해서 보고 있나요? 자, 이것도 허생의 의식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허생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상업 종사자,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이게 바로 허생의 한계죠. 실학적 태도는 갖고 있지만, 그렇죠? 신분의 어떤 위계 질서를 아직은 인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양반의 신분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단락 내용 정리해볼까요? 허생이 돈을 갚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별표 빵빵빵 할게요. 자, 재물에 대한 허생은 태도를 이중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적인 재물을 허생이 어디에 썼습니까? 빈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죠. 자, 공적인 재물은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사적인 재물, 개인의 부를 축적하거나 개인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재물은 사적인 이유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공적인 긍정, 사적인 부정에서 이중적이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밤에, 자, 그날 밤인가요? 이 대장이 구종들을 다 물리치고 변심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효종 임금 때인가요? 그 당시 어영대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왕의 직할 부대입니다. 왕의 직할 부대. 여러분은? 자, 왕의 직할 부대예요. 자, 여러분, 왕의 직할 부대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영대장인 이 대장을 데리고요. 이 대장이요. 구종들, 쫄따구들, 그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변심만 데리고 허생을 찾아갑니다. 왜 허생한테 갔을까요? 그러자 변씨가 이 대장을 기다리고, 이 대장을 문 밖에 일단 가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유를 이야기하죠. 허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영대장이면 임금의 직할 부대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끝발이 높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허생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옵쇼 할 텐데 허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들은 채 하네요. 참, 진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까? 나 같으면 아주 그냥 버선발할 때 같은데. 그러면서 못 들은 채 하고 다짜고짜 변씨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얼른 내놔. 자, 이렇게 뜬금포를 날립니다. 그러면 술을 들이키는 거야. 변씨는 높은 이 대장님을 밖에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민망했지만 허생은 대꾸도 않다고 야심해서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 손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 허생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반감이죠? 누구에 대해서? 위정자, 정치하는 자들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 허생이 이 대장과 대면했을 때 홀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튼 곡절 끝에 대장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허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네? 이런 싸가지를 봤나. 자, 이 대장이 몸둘 것을 몰라 하면서, 그냥 앉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저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거 참.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구만. 너 지금 어떤 벼슬에 있냐? 나 대장이요. 그렇다면 네가 신임받는 신하로구만.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천거할 테니까. 여러분, 와룡선생은 어떤 선생인가요? 자, 글깨나 읽은 사람들은 알 것이고 글을 전혀 안 읽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렇죠,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 여러분들, 제갈공명이 맨 처음엔 초하에 붙인 선비였습니다. 자, 유비라고 하는 그 한나라의 후손이, 자, 자기와 함께 그 대사를 도모할 그런 인재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명성을 듣고, 자, 제갈공명을 찾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 찾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청구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를 하게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때 여러분, 제갈공명은 어떻습니까? 초야에 숨어 사는 훌륭한 인재를 가리키죠. 자, 그러면서 허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 할 수 있게 삼고초려. 자, 3번. 석삼자의 고가 무슨 고입니까? 돌아볼 고, 찾아볼 고자예요. 여러분, 초려는, 자, 초가집 할 때의 초고요. 그 다음에 려는 집려자입니다. 자, 붙이면 무슨 뜻일까요? 자, 유비가 와룡선생 같은 승문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그 초라한 누추한 초가지까지 시골까지 가서 3번이나 가서 돌아보고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재 초빙의 진실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앞으로 이 나라의 새싹이 될 그런 좋은 인재가 될, 아직은 숨어있는 어린 인재죠. 여러분 같은 인재들 누가 혹시 나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데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완이 들어와서 그 허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걸 제안입니까? 인재를 좀 필요한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좀 일을 도와달라, 임금을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허생이, 자, 숨은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느냐? 무릎 꿇고 노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시사 3책 중 제1책이랑, 그러면 시사 3책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사라고 하는 건 요즘 꼭 필요한 시사, 요즘 필요한 시사, 3책, 3가지 어떤 정책이라고 줄이면 되겠습니다. 시사 3책은 요즘 때 필요한 3가지의 중요한 정책, 이란 뜻이고요. 그 중에서 뒤에 나올 2개가 남아있겠네요. 첫 번째 1책으로 뭘 말합니까? 인재 등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즉 삼고초해라. 이런 내용을 지금 제안하고 있네요. 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이완은 수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대장이 한참 고개를 숙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사옵니다. 한마디로 그냥 거절했네요. 이 정말 싸가지 없는 이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대장이 허생의 제1책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인재를 등용해서 관직 자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관직을 주면 지들의 관직을 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자기 자리를 숨은 정말 인재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통해 작가가 뭘 비판합니까? 야, 지배층 너희를 인재 등용하겠다고 말은 겉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인재 등용층의 허위성,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이 이완이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고 허생을 외면하다가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잇습니다. 말을 잇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허생이 하는 말이냐? 너 이완 너는 조정의 청에서 종실의 딸, 종실은 뭡니까? 종실은 그러니까 그 왕의 친인척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리키죠. 자, 딸들을 모두 내어서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기 한자가 어렵네. 그럼 훈척은 공을 세운 친인척을 가리키고 권기는 권세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훈척과 권기 한마디로 귀족이래, 귀족. 자, 귀족들의 집을 빼앗아서 딸들을 시집 보내고 집을 빼앗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려는 그런 명청 교책이라고 했죠. 자, 명나라의 후손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당시 조선에 많이 와서 망명에 와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중국의 그 사대주의로 그들을 황제 나라로 숭배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자들이 와서 망명하고 있을 때 당연히 잘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지. 너 걔들 좋아하잖아. 중국, 명나라 후손들. 그러니까 너희들 딸들 시집 보내고, 응? 너희 집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과연 했을 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어렵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허생이 시사 3책 중 제2책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뭘까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둘 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면적 의미는요, 명나라 후손을 잘 배려해라, 배려. 그리고 훈척과 권기의 척결, 이게 표면적 의미죠? 자,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갖다가 정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청나라를 떠오른 나라고 명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청나라에 친다고 그런 북벌론은 그야말로 말뿐인 명분론이고 따라서 허구적이다. 현실의 어떤 실리에 맞지 않은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죠. 알겠습니까? 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자,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도 어렵다고 하니 허생이 참 황당한 반응을 본. 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하겠니? 자, 이제 가장 쉬운 거 할 텐데, 가장 쉬운 일을 내가 제안해 볼까? 자, 야,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하의 호걸들과, 자, 대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시에 조정이 추구하던 뭐죠? 북벌론. 자, 북벌론을 외치려면 너희들이 호걸들과 접촉해 결탁을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자면 안 되지. 중국에 있는, 그치? 중국의, 혹은 청나라의 그 권력의 지배하에 있던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명나라에 친한 세력들과 결탁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즉 청나라를 치려면 일단 첩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서 지금 만주 정부는 당연히 어딜 가리킵니까? 청을 가리키겠죠. 청이 갑자기 중국 천하의 주인이 됐잖아. 힘이 세가지고. 자, 그래서 남을 치려면 남을 잘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 그치? 첩자를 보내서 그날 알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지. 이거는 관련 한자성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들어봤던 한자성어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민족과는 친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중국 민족은 중국의 한족, 중국의 원래 한족 혈통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까? 명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자,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니까 원래 중국의 한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서, 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누구 섬깁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청나라를 가리킵니다. 사실 섬기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나라한테 우리나라가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형님이라고 머리를 3번 조아리며 머리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형님이라고 맹세했잖아요. 자, 병자호란 청나라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 즉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잘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첩자를 보내면 우리를 믿을 거란 얘기죠. 아무튼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 자, 그 장사꾼,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꾼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누가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라 안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이런 머리를 깎는 게 뭡니까? 변발잖아요, 변발. 그죠? 변발입니다. 변발. 자, 변발, 청나라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변발이라고 하죠. 하고, 떼놈의 옷을 입혀서, 떼놈의 옷, 청나라 옷을 청나라 호자 호복이라고 합니다. 호복을 입혀서, 선비는 빈공과에 가서 응시를 하고, 서민은 저 멀리 중국 남쪽의 강남 땅까지 가서 장사를 하면서, 나라 실정을 정담하고, 호걸들과 결탁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청과 가능한 교류를 해라. 청나라를 정벌하려면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여라. 이런 얘기죠. 이런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북벌을 하고자 한다면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관념으로만 말하지 말고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벌을 할 수 있다. 이런 호된 꾸지람과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을 잘 정리해 두길 바라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국가의 치욕, 여러분 국가의 여기 치욕은 뭘 가리킵니까? 그죠? 병자호란 때 우리 인조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었던 그런 국가의 치욕, 병자호란의 치욕,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역사 좀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이걸 모른다면 역사에 대해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아무튼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야.
자, 우리가 천하를 잘 교류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들을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천나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백구지국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백구지국은요, 여기서 중국의 황제가 존중하는 나라란 뜻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 자, 이 대장이 말합니다. 사대부들이 조심스럽게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자, 그럼 변발과 호복은 어떤 현실적인, 실리적인 어떤 방책이죠. 호복도 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리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다? 예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자, 우린 여기서 이 대장의 말 속에서 명분론과 실리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서 명분은 예법을, 실리는 변발과 예법을 가리킨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허생이 시사 3책 중에서 제 3책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허생의 3책 중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북벌을 위한 현실적인 방책, 그죠? 표면적으로 볼 때 변발과 호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면적으로 누굴 비판합니까? 어차피 들이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명분만 강조하는 사대부들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정말 숨은 목적. 여러분, 이면이라고 하는 건요. 자, 숨어 있는, 그죠?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이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책까지 끝났네요. 자, 여러분. 자, 3책도 못하겠다 하니 허생은 세 가지 제안을 열심히 했지만 이 대장이라는 사람이 다 거절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크게 꾸짖습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을 사대부라 뽐내다니. 오랑캐 땅 별별빵빵 사대부 빵빵. 여러분, 오랑캐 땅은 누가 가리킵니까? 원래 오랑캐는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원래 오랑캐는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만주에 있는 옛날 여진족, 무슨 말갈족, 무슨 이런 족속을 가리키죠. 이것들이 원래는 오랑캐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런 북쪽에 있는 벌판 족속을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여기 오랑캐가 여진이나 말갈 같은 전통적 의미의 오랑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또한 뭐가 됩니까? 오랑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오랑캐에 불과한 존재잖아요. 자, 중국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쪽의 오랑캐라 불렀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자, 자칭 사대부. 자, 조선의 사대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일단 오랑캐 땅은 조선을 가리키고 사대부는 조선 사대부를 가리키겠죠. 자, 이렇게 조선의 사대부를 오랑캐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깎아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대부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한 오랑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복은, 우리 한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데 사실 흰옷이라말로 상인,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죠. 상을 치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잖냐. 그리고 머리털을 또 상투를 틀어가지고 송곳같이 묶어서 이것은 오랑캐 숲 속에 지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하느냐. 이 한심한 놈들아, 이런 뜻이네요. 자, 번옥이라는 사람, 번옥이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네요. 자, 그리고 자,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또 무령왕, 자, 백제왕이죠. 백제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떼너무의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번옥이와 무령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적으로? 그렇죠? 실리를 추구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글의 서술 방식은 고사를 인용했네요. 자, 번옥이와 무령왕이라는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까지 머리털은 아끼고 머리털 변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서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도포절하게 굉장히 펄럭거리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죠.
자, 이것을 고치지 않으니 니들이 무슨 그 주제 예법이라고 네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느냐. 자, 머리털과 넓은 소매의 옷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자, 헛된 대의 명분, 헛된 비현실적인 명분을 가리키네요. 자, 내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베어야 할 것이다. 자, 이때 너 같은 자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천을 소홀히 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면서 좌우를 돌아보며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와, 진짜 무섭네요. 세네, 세. 자, 대장이 놀라서 급히 뒷문으로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대경실색,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대장, 이완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네. 여러분, 허생이라는 인물은, 허생은 허구적 인물이죠. 그러나, 이완, 이 대장은 실존 인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영대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휴동임금 때 그 어영대장으로 북벌론을 준비했던 그런 실존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 단락의 제목, 허생이 이완을 질타했네요. 자, 여기 13번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무능함에 대해서, 명분이나 허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튿날 이렇게 허생이 그 칼로 막 이완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이완이 도망친 그 다음날 찾아가 봤더니 변씨가 찾아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집이 텅 비어있네. 허생은 간 곳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다 무서워서. 자, 아무튼 허생은 잠적했네요. 자, 이렇게 왜 갑자기 이완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 끝에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도망치고 말씀 해소된 거 아니에요. 갈등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결말로 그냥 갔네요. 주인공은 사라지고, 여러분, 주인공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끝나야죠. 드라마 끝나야 되죠. 자, 아무튼 이런 독특한 결말구조 특징입니다. 자, 개방적 결말이다. 혹은 미완성의 결말이다. 끝이 완벽한 클로징이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주인공이 사라지는 건 설화적입니다. 그죠? 자, 암시와 여운이 있네요. 갈등의 존속, 갈등 끝난 거 아닙니다. 작가의 개혁적 주장의 실현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이런 내용도 말해볼 수 있네요. 그리고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결말, 우리가 보통 이걸 갈등이 해소되거나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는 차별성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말 처리 방식을 끝내봤습니다. 아무튼 이 글 전체에서 허생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용후생, 한자성어로서 이용. 자, 실용적인 것을 사용해서 백성의 삶을 백성의 삶을 두텁게, 풍족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학 사상을 대표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실용주의는 굳이 말하면 되겠죠? 이용후생 혹은 실사구시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봤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다음 선생님이 꼼꼼 숨겨둔 정말 기출문제 중에서 빈출 빈도가 높은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 몇 가지 확인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과 환상전의 비교.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이미 마지막 부분 결말부의 특징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은 행복한 완결된 구조이지만 환상전은 미완결 지속, 아까 설명했죠. 자, 사건의 특징 볼까요? 고전소설 보면 여러분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 막 어떻습니까? 홍길동이 막 구레나루 뽑아가지고 훅 풀면 홍길동이 막 분신이 막 생겨나죠. 그리고 막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온 자객을 막 도술로 제압합니다. 이런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 반면에 허생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건이 다 어느 정도 필연적이에요. 좀 약간의 구라가 있긴 하지만 매점 매석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가장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얼만큼 필연성이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인물상의 특징.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변씨나 허생 같은 개성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서 입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죠. 반면에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어떻습니까? 자, 전형적이죠. 홍길동, 영웅의 전형적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 편면적.
인물의 성격이 바뀌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갑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그래서 평면적이고요.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이 이렇게 보면 허생은 굉장히 도를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그죠? 자, 일반적인 고전서전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죠. 근데 주제가 이건 권선징악도 아니고 인과응보도 아니죠. 현실의 개혁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의 특징, 실학, 직설적 어조로, 그죠? 인재를 뽑아라, 훈촉과 권기의 기득권을 포기해라,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당연히 근대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설명 안 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자성어 다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설명 안 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텅 빈 성은 굳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버리세요. 배잔방이, 이런 배잔방이는 벼슬 않는 선비를 가리키는데요. 관복을 입지 않고 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벼슬 않는 선비여서 한자성어는 포의주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면소생은 뭐냐면요. 과거를 보지 않고 책만 봐, 책만. 책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얘져. 얼굴이 하얘집니다. 얼굴이 하얘지면 얼굴이 흰백자, 백면, 얼굴이 흰 책 읽는 선비라는 뜻이죠. 자, 넘어갑니다. 작품의 결말부. 자, 설명이 필요 없네요. 넘어갈게요. 자, 작가가 허생을 통해 비판하자는 바가 뭘까요? 그건 바로 북벌 정책에 대한 비판, 탁상 공론식의 북벌 정책에 대한 비판, 허례허식, 무능 등등등 이런 걸 비판. 설명이 필요 없네요. 자, 7번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상은 빈민구제, 실사고시, 자본주의 실천, 북학. 자,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북벌론의 배격 청산, 그다음에 실리를 중시한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허생전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점수 얻기를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